하버드 교수의 폭탄 질문에 펜타곤이 비상 소집됐습니다. 1914년 미국은 유럽에 30억 달러를 빚진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단 4년 만에 세계의 주인이 됐죠. 그리고 지금 그 패권 교체의 공식이 정확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발언이 터지자 미국 최고 방산 재벌의 후계자가 핏대를 세우며 반박했죠. 지나친 비약 아닙니까? 감히 우리 미국을 대체할 나라가 있다고요? 교수가 그를 한심하다는 듯 쳐다봤습니다. 닥쳐라, 내 놈의 오만함이 미국을 망치고 있는 거다. CNN이 긴급 속보를 타전했고 의회에서 청문 요구가 터졌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진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70년간 단 하루도 공장을 멈출 수 없었던 나라, 무기를 못 만들면 당장 적에게 죽으니까요. 그 절박함이 수백조 원짜리 방산 경쟁력으로 돌변한 겁니다. 대체 하버드 304 강의실에선 무슨 데이터가 공개된 걸까요? 하버드 케네디 스쿨 강의실. 창밖으로 찰스강 위에 아침 안개가 피어오르고 있었지만 강의실 안은 이미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32명의 학생들, 각자 자국에서 내로라 하는 인재들이자 차세대 리더로 꼽히는 이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죠. 교수가 강의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백발이 섞인 머리카락, 날카로운 회색 눈동자. 그는 가방도 내려놓지 않은 채 곧장 칠판으로 걸어갔습니다. 분필을 집어들더니 거칠게 4자리 숫자를 적었습니다. 1914. 딱 분필이 칠판을 때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죠. 이 숫자가 뭔지 아는 사람, 맨 앞줄에 앉은 금발의 여학생이 즉시 손을 들었습니다. 클로이 하딩. 조지타운 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케네디 스쿨에 진학한 전형적인 워싱턴 엘리트였죠. 아버지는 국무부 관료, 어머니는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뼛속까지 믿는 학생이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발발 연도입니다. 교수님. 맞아. 그런데 클로이, 자네에게 하나 묻겠다. 1914년 미국은 어떤 나라였나? 클로이가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세계 최대의 산업국가였습니다. 철강 생산량이 유럽 전체를 합친 것보다 많았고요.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던 시점이죠.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칠판에 새로운 숫자를 적었죠. 30억 달러. 맞아, 산업 생산력은 대단했지. 그런데 클로이, 이 숫자는 뭘까? 클로이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1914년 미국이 유럽에 지고 있던 빚이야. 30억 달러.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대략 1000억 달러가 넘지. 미국은 산업대국이었지만 금융적으로는 유럽의 채무국이었어. 런던과 파리의 은행가들이 미국 철도와 공장에 투자한 돈을 갚아야 하는 처지였지. 강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클로이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죠. 교수의 오른쪽 대각선 뒤에 앉아있던 일본인 유학생 니시무라 료가 안경을 고쳤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료는 도쿄대 경제학부 출신으로 늘 숫자와 데이터로 무장한 냉철한 분석가였죠. 교수님, 그건 사실이지만 맥락이 다르지 않습니까? 미국은 이미 생산력에서 유럽을 압도하고 있었고 빚은 단순히 투자 유치의 결과였을 뿐입니다. 본질적으로 미국은 이미 강대국이었어요. 교수가 료를 바라보며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니시무라 군, 자네 말이 맞아. 미국에겐 생산력이 있었지. 하지만 생산력만으로는 패권국이 될 수 없어. 그걸 팔 시장이 필요하고 결제할 통화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기존 질서가 무너져야 해. 그는 칠판에 새로운 문장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유럽이 자멸했다. 1914년 7월 유럽이 전쟁을 시작했어. 서로 죽이느라 공장이 박살났지. 영국의 조선소는 군함을 만들다 지쳤고 프랑스의 제철소는 폭격으로 날아갔고 독일의 공장은 풀가동했지만 자기 군대 먹이기도 벅찼어. 생산을 해야 하는데 생산할 사람도 공장도 원자재도 부족해진 거야. 교수는 칠판을 딱 쳤습니다. 그때 멀쩡한 공장을 가지고 바다 건너에서 지켜보고 있던 나라가 하나 있었지. 미국이야. 그는 새로운 숫자들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미국은 영국과 프랑스에 소총을 팔고 포탄을 팔고 식량을 팔고 철강을 팔았어. 전쟁 중에는 신용으로 팔았지. 나중에 갚으라고. 4년 뒤 전쟁이 끝났을 때 어떻게 됐을까? 교수는 30억 달러라고 적힌 숫자 위에 큰 X 표시를 했습니다. 빚 30억 달러가 사라졌어. 그 대신 미국은 유럽에 100억 달러 이상의 채권을 쥐고 있었지. 4년 만에 채무국에서 세계 최대 채권국이 된 거야. 그리고 전 세계금의 70%가 미국으로 흘러들어갔어.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클로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교수님, 그건 역사적 사실이지만 그게 오늘날과 무슨 관련이 있는 건가요? 100년 전 이야기잖아요. 교수가 클로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관련이 없다고. 클로이, 지금 내가 말한 공식을 정리해볼까? 첫째,
기존 공급자가 자멸했다. 유럽이 서로 싸우다 공장이 박살났지. 둘째, 멀쩡한 생산력을 가진 대체자가 준비되어 있었다. 미국이었어. 셋째, 교수가 말을 멈췄습니다. 분필을 든 손이 칠판 위에서 멈춰 있었죠. 셋째는 나중에 말하겠다. 아직 이른 이야기야. 그는 학생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이 공식이 지금 100년이 지난 지금 정확히 같은 구도로 반복되고 있다. 류가 즉시 반응했습니다. 어디서요? 교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선을 천천히 강의실 구석, 창가 쪽으로 돌렸죠. 거기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짧게 깎은 머리, 검게 그을린 피부, 셔츠 소매 아래로 보이는 단단한 팔뚝. 이 강의실의 어떤 학생과도 다른 분위기를 풍기는 사람, 윤태경이었습니다. 태경은 서울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뒤 육군 장교로 복무했고 전역 후 방위산업체에서 3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었습니다. 이 강의실에서 실제로 무기를 만져본 유일한 사람이었죠. 태경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노트에 펜을 굴리고 있었죠. 하지만 교수의 시선이 자신에게 향한 걸 느꼈는지 살짝 고개를 들었습니다. 교수의 시선이 다시 학생들 전체로 돌아갔습니다. 오늘부터 8주간 우리는 이 공식을 검증할 거야. 100년 전 미국을 빚쟁이에서 세계의 주인으로 만든 그 공식이 지금 어디서 돌아가고 있는지 조건 하나하나를 데이터로 확인하겠다. 그는 칠판 맨 위에 크게 적었습니다. 조건 1. 기존 공급자의 자멸. 다음 시간 우리는 이 조건부터 확인하겠다. 지금 세계 무기 시장의 기존 공급자들이 정말 무너졌는지를. 종이 울렸습니다. 학생들이 웅성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교수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기억해. 100년 전에도 유럽은 자기들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믿었어. 바다 건너 빚쟁이 나라가 자기들을 대체하리라곤 꿈에도 몰랐지. 태경은 조용히 가방을 챙기며 강의실을 나섰습니다. 그의 노트에는 숫자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130. 아직 이 강의실의 누구도 그 숫자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100년 전 미국의 공식을 완성하는 마지막 열쇠가 되리라는 것을 8주 뒤에 모두가 알게 될 것이었죠. 복도의 창문 너머로 찰스강이 보였습니다. 아침 안개가 걷히고 햇살이 수면 위에서 반짝이고 있었죠. 하지만 태경의 머릿속에는 전혀 다른 풍경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사막 위를 가르는 미사일의 궤적, 그리고 그것을 정확히 낚아챈 요격탄의 섬광. 그는 주머니 속 노트를 만지작거리며 중얼거렸습니다. 130발, 아직 아무도 모르지. 일주일 뒤 3045 강의실. 교수가 들어서자마자 대형 스크린을 켰습니다. 화면에 거대한 공장 사진이 떴죠. 먼지가 쌓인 컨베이어 벨트, 녹슨 크레인, 텅 빈 조립 라인. 마치 폐허처럼 보이는 그 공장 위에 선명한 로고가 걸려 있었습니다. 라인메탈, 독일 최대의 방산 기업이었죠. 이 사진이 언제 찍혔는지 아는 사람, 클로이가 추측했습니다. 냉전 종식 직후 아닌가요? 소련이 무너지면서 군축이 시작됐으니까. 아니야, 이건 불과 몇 년 전 사진이야. 강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교수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독일 연방의회 국방위원회 보고서였죠. 독일 라인메탈이 레오파드2 전차를 한 대 생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인지 아나? 18달이야. 한 대에 18달. 료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건 좀 느린 거 아닙니까? 느린 정도가 아니야, 니시무라군. 거의 수공업 수준이지. 왜 그런지 아나? 30년 동안 생산 라인을 줄여왔거든. 냉전이 끝나고 유럽은 이렇게 생각했어. 이제 전쟁은 끝났다. 무기 공장에 돈을 쓸 이유가 없다. 그 돈으로 복지를 하자. 그래서 공장을 닫고 숙련공을 내보내고 생산 라인을 해체했지. 교수는 칠판에 크게 적었습니다. 평화의 배당금. 들어본 적 있지? 냉전이 끝나면서 군비를 줄이고 그 예산을 경제와 복지에 돌리는 걸 평화의 배당금이라고 불렀어. 유럽 전체가 이 배당금을 30년간 써먹었지. 문제는 뭐였을까? 그는 다음 사진을 띄웠습니다. 프랑스 넥스터의 155mm 포탄 공장이었죠. 프랑스의 포탄 공장이야. 나토 표준 155mm 포탄을 만드는 곳이지. 그런데 이 공장이 10년 넘게 가동을 중단했었어. 10년이야. 주문이 없으니까 기계를 세우고 인력을 줄이고 창고로 쓰고 있었지. 클로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유럽에는 나토가 있잖아요. 세계 최강의 군사 동맹이에요. 필요하면 언제든 다시 가동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교수가 피식 웃었습니다. 웃음이라기보다는 한심하다는 표정에 가까웠죠. 언제든 다시 가동한다. 클로이. 그게 얼마나 순진한 생각인지 보여주지. 그는 새로운 데이터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나토 회원국들의 탄약 비축량 그래프였죠. 그래프는 처참했습니다.
냉전 시절 정점을 찍은 뒤 줄곧 내리막이었거든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나토가 깨달은 거야. 우리한테 포탄이 없다. 영국은 챌린저 전차 부품이 단종돼서 인터넷 중고 시장에서 부품을 찾았어. 인터넷 중고 시장에서 세계 최강 군사 동맹의 전차 부품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산 거야. 강의실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교수의 표정은 진지했죠. 웃을 일이 아니야. 이건 30년간 무기를 안 만들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교과서적인 사례야. 공장을 닫는 건 쉬워. 하지만 다시 여는 건 다른 문제야. 숙련공이 없어. 부품업체가 사라졌어. 설계도면은 있는데 그걸 실제로 조립할 사람이 없는 거지. 그때까지 조용히 듣고 있던 학생 하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강의실 중간쯤 넓은 어깨에 짧은 금발머리 마르친 코발스키였습니다. 폴란드 국방부에서 조달 업무를 담당하다가 케네디 스쿨에 파견된 실전 경험이 있는 학생이었죠. 교수님, 제가 한마디 해도 될까요?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르친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묘한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폴란드에서 왔습니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바로 옆 나라예요. 국경을 맞대고 있죠. 전쟁이 터졌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창문 너머로 미사일 연기를 볼 수 있었어요.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봤어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우리는 급했어요. 전차가 필요했고 자주포가 필요했고 방공 시스템이 필요했죠. 그래서 가장 먼저 독일에 갔습니다. 나토 동맹국이니까요. 레오파드2를 주문하러 갔어요. 마르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독일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납기 4년이라고요. 4년. 최소 4년은 기다려야 한다고. 클로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니요? 네. 4년이면 우리는 이미 죽어 있을 수도 있어요. 강의실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마르친의 말에는 학술 토론에서는 느낄 수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죠. 교수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칠판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코발스키 군이 말한 게 바로 핵심이야. 유럽의 공장은 멈춰 있어. 30년간 평화의 배당금을 누리다가 생산 능력 자체를 잃어버린 거지. 이건 1914년과 구조적으로 똑같아. 그는 칠판을 두 칸으로 나눠 비교를 시작했습니다. 1914년, 유럽은 서로 죽이느라 공장이 박살났어. 생산할 능력은 있었지만 자기 전쟁을 치르느라 남에게 팔 여력이 없었지. 지금은 어때? 유럽은 전쟁이 아니라 평화에 취해서 공장을 스스로 닫아버렸어. 결과는 같아. 만들 능력이 없다는 거야. 료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미국은요? 미국이 있잖아요. 세계 최강의 군수 산업을 가진 나라가. 로키드 마틴, 레이시언, 노스롭 그러먼. 미국이 공급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교수가 료를 바라보며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좋은 질문이야. 미국, 세계 최강. 맞아. 그런데 니시무라 군, 하나만 물어보자. 미국이 지금 F-35 전투기를 한 대 만드는데 얼마나 걸리지? 료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한 대에 수년은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 그리고 미국 방산 업체들의 납기 지연은 이미 만성적인 문제야. 펜타곤 감사원 보고서를 보면 주요 무기 체계의 납기 준수율이 50%도 안 돼. 절반 이상이 늦는다는 거야. 교수는 새로운 데이터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지금 동시에 너무 많은 곳에 공급해야 해. 우크라이나에도 줘야 하고, 에도 줘야 하고, 대만도 챙겨야 하고, 자기 군대도 유지해야 해. 능력은 있지만 여력이 없는 거야. 이것도 100년 전과 비슷해. 그는 칠판에 적었습니다. 유럽은 능력 상실, 미국은 여력 부족. 100년 전에도 그랬어. 유럽은 서로 싸우느라 공장이 못 돌아갔고 멀쩡한 생산력을 가진 건 바다 건너 미국뿐이었지. 지금도 마찬가지야. 유럽은 30년간 공장을 닫아서 못 만들고 미국은 만들 수 있지만 수요를 감당 못해. 거대한 공백이 생긴 거야. 료가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한 가지 빼먹으신 거 아닙니까? 러시아요. 러시아는 세계 2위 무기 수출국이었잖아요. 러시아가 있는데 공백이라고 할 수 있나요? 교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짜 이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이. 니시무라 군, 아주 좋은 질문이야. 러시아, 세계 두 번째로 무기를 많이 파는 나라. 그런데 그는 말을 끊고 스크린에 새로운 영상을 띄웠습니다. 이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찍힌 영상이야. 다음 시간에 자세히 보겠지만 미리 한 장면만 보여주지. 화면에 러시아 전차 한 대가 나타났습니다. 순간 전차 상부에서 섬광이 터지더니 포탑이 통째로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마치 병뚜껑이 빠지듯이. 강의실 여기저기서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났습니다. 교수가 영상을 멈추고 학생들을 돌아봤습니다. 세계 2위 무기 수출국의 전차야.
전쟁터에서 이렇게 되고 있어. 러시아 무기를 사서 쓰고 있는 나라들이 이 영상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할까? 료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마르친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도 봤죠. 그래서 러시아 장비를 전부 치우기로 한 거예요. 교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칠판의 마지막 정리를 했습니다. 유럽은 못 만든다. 미국은 납기 수년, 러시아는 물음표를 크게 적어둔 뒤 분필을 내려놓았습니다. 조건 1의 절반은 확인됐어. 기존 공급자 중 유럽은 무너졌고 미국은 혼자 감당이 안 돼. 남은 건 러시아야. 100년 전 공식이 완성되려면 기존 공급자 전부가 흔들려야 해. 러시아가 그 조건을 충족하는지 다음 시간에 확인하겠다. 종이 울렸습니다. 학생들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웅성거렸죠. 클로이가 마르친에게 다가가 무언가를 물었고 료는 노트에 빠르게 무언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태경은 조용히 가방을 챙겼습니다. 마르친과 눈이 마주치자 태경이 살짝 고개를 끄덕였고 마르친도 묵묵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아직 말은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지만 둘 사이에는 같은 것을 아는 사람들만이 공유하는 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죠. 강의실 뒤에서 한 사람이 조용히 손을 들었다가 내린 걸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린 시웨이, 대만 국립정치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수재였죠. 그녀는 무언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만도 무기를 만든다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왠지 이 자리에서는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았거든요. 교수가 교탁을 정리하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러시아가 무너지면 공백은 완성이야. 그리고 공백이 완성되면 그 자리를 채울 나라가 필요하지. 그의 시선이 잠깐, 아주 잠깐 태경이 나간 문 쪽을 향했습니다. 세계 무기 시장의 3대 축. 유럽은 멈췄고 미국은 벅찼습니다. 남은 건 러시아. 그런데 그 러시아의 전차가 전쟁터에서 병뚜껑처럼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만약 러시아마저 무너진다면 그 거대한 공백 한가운데에 서 있을 나라는 과연 어디일까요? 다음 주 화요일, 교수가 강의실에 들어서자마자 스크린을 켰습니다. 화면에 뜬 건 지난 시간 마지막에 잠깐 보여줬던 그 영상이었죠. 러시아 전차의 포탑이 병뚜껑처럼 날아가는 장면. 하지만 이번에는 전체 영상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남부 평원, 러시아 T7이 전차 세대가 종대로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화면 오른쪽에서 작은 섬광이 보이더니 선두 전차의 상부에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포탑이 통째로 떨어져 나가며 수십 미터 위로 솟구쳤죠. 뒤따르던 두 번째 전차가 급정거했지만 2초 뒤 같은 운명을 맞았습니다. 세 번째 전차는 후진하려다 도랑에 빠져 멈췄고 승무원들이 해치를 열고 뛰쳐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강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교수가 영상을 멈추고 돌아섰습니다. 이게 세계 2위 무기 수출국의 전차야. 소련 시절부터 50년간 전 세계에 팔아온 T7이 시리즈지. 인도, 이집트, 알제리, 이라크, 시리아 전부 이 전차를 주력으로 쓰고 있어. 그런데 이게 전쟁터에서 이 꼴이야. 료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T7는 구형이잖아요. 최신형 T90은 다르지 않습니까? 교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이번에는 러시아가 자랑하던 최신의 전차 T90M이었죠. 열화우라늄 장갑에 능동방어 시스템까지 갖춘 러시아 최정예 장비. 화면 속 T90M이 우크라이나군 진지를 향해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순간 상부에서 작은 폭발이 일어나더니 전차가 멈춰 섰습니다. 해치에서 연기가 피어올랐고 곧 내부에서 화염이 터져나왔죠. 최신형도 똑같아. 왜 그런지 아나? 구조적 결함이야. 러시아 전차는 포탑 아래에 탄약을 돌려가며 장전하는 자동장전 시스템을 써 무게를 줄이기 위한 설계였지. 그런데 상부가 관통당하면 그 탄약이 한꺼번에 폭발해. 포탑이 날아가는 건 그 때문이야. 군사 전문가들은 이걸 잭인더박스 이펙트라고 불러. 장난감 상자에서 인형이 튀어나오듯 포탑이 튀어나간다고. 클로이가 물었습니다. 그럼 이건 운이 나빠서가 아니라 설계 자체의 문제라는 건가요? 맞아. 설계 철학의 문제야. 러시아는 전차를 싸고 가볍게 대량 생산하는 데 집중했어. 승무원 보호보다 생산 효율을 우선시한 거지. 냉전 시절에는 그게 통했어. 어차피 핵전쟁이 터지면 전차 한두 대 잃는 건 의미가 없었으니까. 하지만 현대전은 달라. 정밀 유도 무기가 정확히 약점을 파고들어. 교수는 새로운 데이터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전쟁 시작 이후 러시아가 잃은 전차 수, 공개 확인된 것만 수천 대야. 냉전 이후 축적해온 전차 재고의 상당 부분이 날아간 거지. 강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교수는 손을 들어 조용히 시킨 뒤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전차만이 아니야. 방공 시스템도 마찬가지야. 화면에 S-300 방공 미사일 시스템의 사진이 떴습니다. 러시아가 전 세계에 수출해온 대표적인 방공 체계였죠. S-300.
러시아가 수십 년간 팔아온 방공 시스템이야. 중국, 인도, 이란, 그리스, 터키까지 사갔지. 러시아의 방공 기술은 세계 최고라는 평가를 받아왔어. S-400은 미국의 패트리어트와 경쟁하는 최첨단 장비로 팔렸고, 그런데 료가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S-300이 우크라이나의 소형 드론에 뚫렸어. 수십억 달러짜리 방공 시스템이 몇백만 원짜리 상업용 드론에 무력화된 거야. 강의실 여기저기서 탄식이 흘렀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아나? 러시아 무기를 산 나라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기 때문이야. 교수는 세계 지도를 띄웠습니다. 러시아제 무기를 운용하는 국가들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죠. 인도, 이집트, 알제리,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라크, 지도의 상당 부분이 빨갛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이 나라들이 지금 뭘 생각하고 있겠어? 우리가 산 무기가 전쟁터에서 종이처럼 뚫리고 있다. 우리도 이 무기로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건가? 패닉이야. 조용한 패닉. 마르친이 끼어들었습니다. 폴란드도 소련 시절 장비를 많이 쓰고 있었어요. T-72도 있었고 S-125 방공 시스템도 있었죠. 전쟁 영상을 본 뒤에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이건 다 치워야 한다.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거야. 러시아 무기의 신뢰가 무너졌어. 전 세계 러시아 무기 사용국들이 교체를 시작했거나 검토하고 있지. 인도는 이미 러시아 의존도를 줄이겠다고 선언했고 이집트도 다변화를 시작했어. 그는 다시 칠판 앞으로 돌아갔습니다. 지난 시간에 적어둔 문장을 가리켰죠. 유럽은 못 만든다. 미국은 납기수년. 러시아는 물음표를 지우고 새로운 단어를 적었습니다. 러시아는 신뢰 붕괴. 조건 1이 완성됐어. 기존 공급자의 자멸. 유럽은 평화에 취해 공장을 닫았고 미국은 수요를 혼자 감당 못하고 러시아는 전쟁터에서 망신을 당했어. 100년 전과 똑같은 구도야. 기존 공급자가 전부 흔들리고 있어. 교수는 칠판에 큰 원을 그렸습니다. 그 안에 물음표를 적었죠. 세계 무기 시장에 거대한 공백이 생겼어. 수백조 원 규모의 시장이야. 100년 전에는 미국이 이 공백을 채웠지. 지금은 누가 채울까? 그는 학생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이 공백을 채우려면 조건이 있어. 성능이 검증돼야 하고, 가격이 합리적이어야 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해야 하고, 무엇보다 즉시 납품할 수 있어야 해. 이 네 가지를 동시에 갖춘 나라가 지금 이 강의실에 앉아 있어. 시선이 일제히 태경에게 향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는 아직 한국을 지목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건 1을 확인하려면 말이 아니라 증거가 필요해. 실전에서의 증명, 전쟁터에서 쏘고 맞고 막아낸 데이터. 그의 시선이 태경에게 멈췄습니다. 미스터 윤, 자네 노트에 적어둔 그 숫자. 130. 그게 뭔가? 태경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의실 전체가 그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직접 설명하겠습니다, 교수님. 교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 다음 시간에 조건 1을 확인하겠다. 이 공백을 채울 자격이 있는지 실전의 숫자로 증명해보지. 그때 린시웨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대만도 미사일을 만듭니다. 천건 미사일은 성능이. 교수가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리양. 자네 나라 이야기도 할 거야. 하지만 미리 말해두겠다. 자네는 실망하게 될 수도 있어. 린시웨이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교수의 눈빛에 압도되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죠. 종이 울렸습니다. 학생들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웅성거렸지만 모든 시선은 조용히 가방을 챙기는 태경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130이라는 숫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강의실의 모든 사람이 알고 싶어하고 있었죠. 사흘 뒤 금요일 오후 3045 강의실이 평소보다 일찍 찼습니다. 소문이 퍼졌기 때문이죠. 한국인 학생이 발표한다는 소문, 그리고 130이라는 숫자에 대한 소문. 교수가 들어섰습니다. 오늘은 조건 1을 검증한다. 공백을 채울 대체 생산자가 실전에서 증명됐는가? 미스터 윤, 나와보게. 태경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강단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접은 종이 한 장을 꺼내 펼쳤습니다. 그리고 스크린에 사진 하나를 띄웠죠. 사막이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모래 위에 발사대가 세워져 있었고 그 위에 날렵한 미사일이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건 천궁2입니다. 한국이 개발한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이에요. 클로이가 물었습니다. 패트리어트 같은 건가요? 비슷한 역할이지만 다른 무기예요. 패트리어트보다 새로운 기술이 적용됐고 가격은 상당히 저렴해요. 료가 즉시 반응했습니다. 가격이 싸다는 건 성능이 떨어진다는 뜻 아닌가요? 방산에서 싼 건 이유가 있잖아요. 태경이 료를 바라봤습니다. 표정은 담담했지만 눈빛에 확신이 서려 있었죠. 성능이 떨어지는지 아닌지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중동 하늘의 야간 사진이었죠. 하늘 곳곳에서 빗줄기가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요격탄의 궤적이었죠. 이란이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감행한 날을 기억하실 겁니다.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드론을 합쳐 300발 이상이 날아왔어요. 세계가 숨을 멈춘 날이었죠.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 공격 당시 중동에 배치된 한국산 방공 시스템이 실전 가동됐어요. 아랍에미리트에 수출된 천궁2가 적 미사일과 드론을 상대로 실전 요격에 나선 겁니다. 요격 대상은 130여 발. 이게 제 노트에 적혀있던 숫자입니다. 클로이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130발이요? 네, 130여 발. 그리고 천궁2의 요격 성공률은 90% 이상이었습니다. 강의실에 탄성이 흘렀습니다. 교수도 의자에 등을 기대며 학생들의 반응을 지켜보고 있었죠. 료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 수치가 공식 확인된 겁니까? 수출국 국방부와 한국방위사업청이 공동으로 확인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복수의 서방 군사 전문가들도 이를 검증했어요. 마르친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무기 조달 전문가의 눈빛이었죠. 요격률 90% 이상이면 이건 패트리어트와 동급이거나 그 이상인데요. 맞아요. 태경은 새로운 데이터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천궁2와 패트리어트의 비교표였죠. 패트리어트 시스템 한 포대의 가격이 약 10억 달러 수준이에요. 천궁2는 그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그런데 실전 요격률은 동급이에요. 가격은 크게 낮고 성능은 동급. 무기 시장에서 이건 혁명적인 수치입니다. 료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교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 미스터 윤, 내가 하나 짚고 넘어가겠다. 태경이 고개를 숙여 교수에게 양보했습니다. 교수가 학생들을 둘러봤습니다. 여러분, 방금 들은 이야기의 진짜 의미를 이해해야 해. 천궁2가 실전에서 130여 발을 상대했다는 건 단순한 군사적 성과가 아니야. 이건 마케팅이야. 세계 역사상 가장 비싼 실전 광고판이야. 클로이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광고요? 생각해봐. 무기를 사는 나라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카탈로그에 적힌 스펙? 아니야. 실전에서 됐느냐 안 됐느냐야. 러시아 S-300이 왜 신뢰를 잃었지? 전쟁터에서 뚫렸으니까. 이스라엘 아이언돔이 왜 유명해? 실전에서 수천 발을 막았으니까. 교수는 칠판을 쳤습니다. 천궁2가 실전에서 90% 이상의 요격률을 기록했다는 건 전 세계 무기 시장에 한국산 방공 시스템이 실전 검증을 받았다는 도장이 찍힌 거야. 그것도 공짜로. 공짜요? 수출국이 자기 돈으로 천궁2를 사서 자기 하늘에서 실제 적의 미사일을 막아준 거야. 한국은 개발비도 실험비도 시험 발사 비용도 안 들인 거지. 수출국이 전부 대신 해준 셈이야. 교수는 칠판에 적었습니다. 100년 전 미국은 영국과 프랑스가 자기 전쟁에서 미국제 무기를 검증해줬다. 지금 한국은 수출국이 자기 하늘에서 한국제 무기를 검증해주고 있다. 구조가 똑같아. 100년 전에도 미국 무기의 성능은 유럽 전장에서 증명됐어. 영국군이 미국산 소총을 들고 참호에서 싸웠고 프랑스 포병이 미국산 포탄을 쐈지. 그 전쟁이 끝난 뒤 전 세계가 미국 무기를 찾기 시작했어. 왜? 실전에서 됐으니까. 마르친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선택한 이유도 그겁니다. 카탈로그 스펙이 좋은 무기는 많아요. 하지만 실전에서 증명된 무기는 드물죠.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코발스키 군, 좋은 포인트야. 하지만 여기서 하나 더 물어보겠다. 그는 태경을 바라봤습니다. 미스터 윤, 천궁2는 훌륭해. 실전 요격은 대단한 성과야. 하지만 100년 전 미국은 소총 한 종류를 판 게 아니야. 소총, 포탄, 군함, 식량, 철강. 전쟁에 필요한 모든 걸 공급했지. 한국은 그게 가능한가? 미사일 하나 잘 만드는 것과 전체 전쟁 수요를 감당하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야. 료가 끼어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천궁2의 성적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일본도 SM-3를 미국과 공동 개발했고 이스라엘은 아이언돔과 다윗 슬링이 있잖아요. 방공 하나로 100년 전 미국 운운하는 건 과장 아닌가요? 태경이 료를 바라봤습니다. 니시무라 씨, 좋은 지적이에요. 방공 하나로는 부족하죠. 그는 스크린을 끄고 학생들을 둘러봤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보여드릴 게 있어요. 방공이 아니라 포병, 그리고 전차. 한국이 미사일만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겠습니다. 교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 다음 시간에 미스터 윤이 계속하겠다. 그리고 코발스키 군, 자네도 준비해와. 자네 나라가 왜 한국을 선택했는지 직접 증언해 줄 수 있겠나? 마르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꺼이요. 종이 울렸습니다. 학생들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태경에게 다가왔습니다. 클로이가 물었죠. 실전 요격이라니
진짜 대단하네요. 그런데 진짜 질문은 교수님이 한 거잖아요. 한국이 전체를 공급할 수 있느냐? 태경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시면 됩니다. 강의실을 나서는 태경의 뒤에서 료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하지만 하나 잘한다고 전부 잘하는 건 아니야. 그 말을 들은 마르친이 료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니시무라 씨, 다음 시간에 놀라실 겁니다. 저는 이미 봤거든요. 료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다음 주 수업, 태경이 강단에 서자마자 스크린에 사진 한 장을 띄웠습니다. 거대한 산업용 냉동 창고, 그 안에 자주포 한 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포신에 성에가 끼어 있었고 차체 위에 얼음 결정이 반짝이고 있었죠. 이게 뭘까요? 클로이가 추측했습니다. 무기 보관 창고? 아니요, 시험장이에요. 핀란드 국방부의 혹한기 무기 테스트 시설입니다. 내부 온도 영하 24도. 이 안에 자주포를 넣고 72시간 방치한 뒤 꺼내서 바로 시동을 걸고 사격을 하는 테스트예요. 료가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핀란드가 왜 그런 테스트를? 핀란드는 나토에 가입하면서 자주포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어요. 후보는 세 종류였죠. 독일의 피제타우비저 2000, 프랑스의 세자르, 그리고 한국의 K9. 태경은 다음 사진으로 넘겼습니다. 세 대의 자주포가 나란히 냉동고 안에 서 있는 장면이었죠. 72시간 뒤 냉동고 문이 열리고 테스트가 시작됐습니다. 그는 학생들을 바라보며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독일 피제타우비저 2000, 시동이 안 걸렸어요. 강의실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프랑스 세자르. 시동은 걸렸지만 포탑 회전이 안 됐어요. 유압계통이 얼어붙은 거죠. 웃음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K9, 태경이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냉동고에서 끌려나온 K9 자주포에 핀란드군 승무원이 올라탔습니다. 시동키를 돌리자 엔진이 한 번에 걸렸고 포탑이 부드럽게 회전했습니다. 그리고 30초 뒤 첫 발이 발사됐죠. 화염이 설원을 가르며 뿜어져 나왔고 포탄은 정확히 표적을 타격했습니다. 강의실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클로이까지 손뼉을 치고 있었죠. 태경이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K9은 분당 6발을 발사할 수 있어요. 사거리 40km. 한국 육군이 수십 년간 실전 운용하며 개량해온 장비입니다. 한국의 겨울 훈련 환경이 영하 20도가 넘거든요. 혹한기 성능은 설계 단계부터 반영된 거예요. 교수가 끼어들었습니다. 결과는 핀란드는 K9을 선택했습니다. 료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가격이 싸서 그런 거 아닌가요? 핀란드가 예산이 넉넉한 나라는 아니니까. 태경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차분했죠. 물론 가격도 경쟁력이 있어요. 하지만 핀란드가 K9을 선택한 건 영하 24도에서 유일하게 작동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싸도 안 되는 무기는 안 사요. 료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교수가 태경에게 물었습니다. 핀란드만 산 건가? 아닙니다. 태경은 세계 지도를 띄웠습니다. K9을 운용하거나 도입을 결정한 국가들이 표시되어 있었죠. 폴란드,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호주, 이집트, 터키, 인도. 그리고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마르친이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설명해도 될까요?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르친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폴란드는 K9을 672대 주문했습니다. 여기에 K2 전차 1000대를 합하면 한국과의 방산 계약 규모는 약 20조 원에 달합니다. 강의실이 술렁였습니다. 20조요? 클로이가 되물었죠. 네, 20조 원. 폴란드 역사상 최대 규모의 무기 구매 계약입니다. 마르치는 학생들을 둘러봤습니다. 왜 독일이 아니라 한국을 선택했는지 물으실 거예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그는 손가락을 하나씩 펼쳤습니다. 첫째, K9은 핀란드 테스트에서 증명됐고 K2 전차는 세계 최고 수준의 3.5세대 전차입니다. 둘째, 가격. 레오파드의 절반 수준이에요. 셋째,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흡기입니다. 독일의 레오파드를 주문하면 4년, 한국의 K2를 주문하면 1년 안에 첫 물량이 도착합니다. 교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왜 이 차이가 나지? 둘 다 선진국이고 기술력도 있는데. 마르친이 대답했습니다. 독일은 30년간 공장을 줄였으니까요. 숙련공이 없고 부품 업체가 사라졌고 라인을 다시 세우는 데만 몇 년이 걸려요. 태경이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다릅니다. 70여 년간 단 하루도 생산을 멈춘 적이 없어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은 휴전 상태입니다.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북한과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70여 년을 살아왔죠. 그래서 공장이 항상 돌아가고 있어요. 숙련공이 항상 대기하고 있고 부품 업체가 살아있고 라인이 멈추지 않아요. 그는 새로운 사진을 띄웠습니다.
한국방산 공장 내부, 조립 라인 위에서 전차들이 순서대로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이었죠. 독일이나 프랑스는 평화가 오면 공장 문을 닫아요. 한국은 못 닫아요. 닫는 순간 죽으니까요. 교수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0년 전 미국과 같은 구조야. 유럽이 서로 싸우느라 공장이 못 돌아갈 때 미국은 바다 건너에서 멀쩡한 공장을 풀가동하고 있었지. 지금은 유럽이 평화에 취해 공장을 닫았는데 한국은 휴전 상태라 공장을 멈출 수 없었어. 결과는 같아. 남들이 못 만들 때 만들 수 있는 나라. 마르친이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폴란드가 K2를 주문한 뒤 첫 번째 물량이 도착한 건 6개월 뒤였습니다. 6개월. 독일이 첫 차 한 대 만드는 동안 한국은 수십 대를 보내온 거예요. 교수가 칠판에 적었습니다. 조건이 대체 생산자의 실전 검증, 충족. 미사일은 천공투가 실전으로 증명했고 포병은 K9이 냉동고에서 증명했고 전차는 K2가 폴란드에서 증명했어. 성능, 가격, 납기 세 가지를 동시에 갖춘 나라. 한국이야. 료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지만 숫자가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교수가 스크린을 끄고 학생들을 바라봤습니다. 좋아. 조건 1과 조건 2가 확인됐어. 기존 공급자는 무너졌고 대체 생산자는 준비되어 있어. 하지만 내가 첫 시간에 뭐라고 했지? 조건이 3개라고 했어. 세 번째를 아직 안 말했지. 학생들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100년 전 미국은 무기만 판 게 아니야. 무기를 팔면서 달러를 퍼뜨리고 미국식 군사 표준을 심고 미국 없이는 전쟁도 못하는 구조를 만들었어. 그게 세 번째 조건이야.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체계를 파는 것. 그는 칠판에 적었습니다. 조건 3. 물건이 아니라 체계를 판다. 한국이 이걸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좋은 무기를 많이 파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가? 이 질문의 답이 100년 전 미국의 길을 완주하느냐, 중간에서 멈추느냐를 결정해. 종이 울렸습니다. 태경은 조용히 강단에서 내려왔습니다. 마르친과 눈이 마주치자 이번에는 둘 다 작게 미소를 지었죠. 아직 말은 많이 나누지 않았지만 숫자와 현실이 대신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주 수업, 교수가 칠판에 크게 적었습니다. 세 번째 조건, 물건이 아니라 체계를 판다. 자, 100년 전으로 돌아가자. 미국이 1차 대전 중에 영국과 프랑스에 무기를 팔았다고 했지. 그런데 미국이 정말 대단했던 건 무기 자체가 아니었어. 교수는 칠판에 세 단어를 적었습니다. 달러, 규격, 의존. 미국은 무기를 팔면서 달러로 결제하겠어. 영국 파운드나 프랑스 프랑이 아니라 미국 달러. 전쟁 비용이 커지면서 유럽은 점점 더 많은 달러가 필요해졌고 달러의 영향력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졌지. 클로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까지는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니까요. 그리고 미국은 자기 규격으로 무기를 공급했어. 미국산 소총에는 미국식 탄약이 필요하고 미국산 포에는 미국식 포탄이 필요했지. 유럽이 미국 무기를 쓰면 쓸수록 미국산 부품과 탄약에 의존하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야. 결국 전쟁이 끝난 뒤에도 유럽은 미국 없이 군대를 운용할 수 없게 됐어. 무기를 산 게 아니라 시스템을 산 거지. 이게 미국이 단순한 무기 공급자를 넘어 세계 질서의 주인이 된 비결이야. 교수는 학생들을 둘러봤습니다. 자, 이제 질문이다. 한국이 지금 이걸 하고 있나? 태경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설명해도 될까요?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죠. 태경이 강단으로 올라가 세계 지도를 띄웠습니다. K9 자주포를 운용하는 국가들이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죠. K9을 쓰는 나라가 10개국 이상입니다. 폴란드,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터키, 인도, 이집트, 호주, 그리고 더 늘어나고 있죠. 이 나라들이 단순히 자주포 한 대를 산 걸까요? 그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K9 한 대를 사면 그 나라는 한국산 포탄을 써야 합니다. 한국산 부품으로 정비해야 하고요. 업그레이드 할 때도 한국 기술진이 필요해요. 엔진 교체, 포신 교환, 사격 통제 시스템 갱신, 전부 한국에서 옵니다. 마르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입니다. 폴란드의 K9 정비 교육을 위해 한국 기술자들이 상주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동 생산 계약도 체결했죠. 폴란드 공장에서 K9을 조립하는데 핵심 부품은 한국에서 옵니다. 태경이 이어갔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10개국 이상이 K9을 쓰면 이 나라들의 포병 체계가 한국 규격으로 통일되는 거예요. 한국산 포탄, 한국산 부품, 한국식 매뉴얼. 군사 전문가들은 이걸 유저 클럽이라고 불러요. 교수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래, F-35 유저 클럽과 같은 개념이지. 미국이 F-35를 전 세계에 팔면서 동맹국들의 공군 체계를 미국 규격으로 묶은 것처럼
한국은 K9으로 포병 체계를 묶고 있어 태경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미사일 체계 도식이었죠. 그리고 이건 방공 분야입니다. 천궁2를 도입한 나라는 앞으로 업그레이드 경로가 정해져 있어요. 천궁2에서 LSM으로 그리고 그 너머까지 한국이 개발하는 차세대 방공 시스템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파이프라인이 만들어지는 거죠. 교수의 눈이 빛났습니다. 바로 그거야. 이게 세 번째 조건이야. 무기 한 대를 파는 게 아니라 30년짜리 관계를 파는 거야. 한번 한국 무기를 사면 부품도, 탄약도, 정비도, 업그레이드도 전부 한국에서 와. 빠져나올 수가 없어. 아니, 빠져나올 이유가 없지. 성능 좋고 가격 싸고 납기 빠른데 왜 바꿔? 그때 린시웨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수업이 시작된 이래 줄곧 침묵하던 그녀가 드디어 입을 연 거죠. 교수님, 대만도 비슷한 걸 하고 있어요. TSMC가 전 세계 반도체 공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애플도 엔비디아도 퀄컴도 대만 없이는 칩을 못 만들어요. 이것도 체계를 파는 거 아닌가요? 교수가 린시웨이를 바라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죠. 리양, 자네 말이 맞아. TSMC는 대단한 기업이야. 세계가 대만 반도체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 건 사실이지. 린시웨이의 표정이 살짝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물어볼게. 교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TSMC가 멈추면 아이폰을 못 만들어. 엔비디아 칩이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경제적 타격이 엄청나. 하지만 리양, 사람이 죽나? 린시웨이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국 무기가 멈추면 사람이 죽어. 폴란드가 K2를 못 받으면 러시아 전차를 막을 수 없어. 천궁2 탄약을 못 받으면 적의 미사일에 하늘이 뚫려. 반도체가 없으면 불편해. 하지만 무기가 없으면 죽어. 어느 쪽의 의존도가 더 절박한지 자네가 판단해보게. 린시웨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자리에 앉았죠. 교수는 칠판에 마지막 정리를 했습니다. 1. 기존 공급자의 자멸. 충족. 조건 2. 대체 생산자의 실전 검증. 충족. 조건 3. 물건이 아니라 체계를 판다. 진행 중. 세 가지 조건이 거의 맞아떨어지고 있어. 100년 전 미국이 밟았던 길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하지.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찰스강 위로 구름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죠. 그리고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강의실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축제 분위기가 일순간 가라앉았죠. 100년 전 이야기에는 뒷부분이 있어. 교수는 칠판에 새로운 연도를 적었습니다. 1919년 1차 대전이 끝난 해야. 전쟁이 끝나자 어떻게 됐지? 유럽의 주문이 끊겼어. 무기를 사던 나라들이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어진 거야. 그러자 미국 공장들이 멈추기 시작했고 실업률이 치솟고 미국은 전후 불황에 빠졌어. 학생들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기회를 잡는 것과 유지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야. 교수는 태경을 바라봤습니다. 미스터 윤, 한국은 100년 전 미국의 길을 완주할 것인가? 아니면 기회를 잡고도 놓친 수많은 나라의 전철을 밟을 것인가? 태경의 표정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단순한 자부심으로는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었으니까요. 종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죠. 칠판에 적힌 물음이 강의실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수업, 3045 강의실은 터질 듯 가득 찼습니다. 소문을 듣고 찾아온 다른 과 학생들까지 복도에 서서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죠. 교수가 들어섰습니다. 평소와 달리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마치 역사적 순간을 기록하려는 듯. 자, 8주간의 여정이 끝났다. 그는 칠판에 적힌 세 가지 조건을 가리켰습니다. 조건 1. 기존 공급자의 자멸. 유럽은 30년간 공장을 닫았고 미국은 혼자 감당이 안 되고 러시아는 전쟁터에서 신뢰를 잃었어. 충족. 조건 2. 대체 생산자의 실전 검증. 천궁2가 실전에서 증명됐고 K9이 냉동고에서 유일하게 작동했고 K2가 6개월 만에 폴란드에 도착했어. 충족. 조건 3. 물건이 아니라 체계를 판다. K9 유저 클럽 10개국 이상. 천궁2에서 LSM으로 이어지는 파이프라인. 진행 중이고 가속되고 있어. 교수는 학생들을 둘러봤습니다. 100년 전 미국이 밟았던 길과 거의 완벽하게 일치해. 클로이, 자네가 첫 시간에 뭐라고 했지? 클로이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미국은 원래 강대국이었다고 했죠. 틀렸네요. 틀린 건 아니야. 미국에겐 생산력이 있었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패권국이 되지 못했지. 기회가 필요했어. 유럽이 자멸해준 덕분에 문이 열린 거야. 그는 칠판에 새로운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에겐 70여 년간 쌓아온 생산력이 있다. 그리고 지금 문이 열리고 있다. 하지만 교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지난 시간에 내가 1919년을 말했지. 전쟁이 끝나자 미국도 불황에 빠졌어.
그 불황을 넘긴 건 어떻게 가능했을까? 류가 대답했습니다. 뉴딜 정책이나 2차 대전 특수 아닙니까? 그것도 있지만 본질은 달라. 미국이 진짜 패권국이 된 건 무기를 판 덕분이 아니야. 무기를 팔면서 쌓은 네트워크와 신뢰를 다른 영역으로 확장했기 때문이야. 교수는 칠판에 새로운 흐름도를 그렸습니다. 무기 판매로 달러를 퍼뜨리고, 달러로 금융 패권을 잡고, 금융 패권으로 무역 질서를 만들고, 무역 질서로 동맹을 묶고, 동맹으로 다시 무기를 팔고, 순환 구조야. 무기가 출발점이었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 마셜 플랜으로 유럽 재건을 도우면서 미국 규격과 미국 달러를 전 세계에 심었고 나토를 만들어 동맹을 제도화했지. 무기 장사꾼에서 세계 질서의 설계자로 진화한 거야. 그는 태경을 바라봤습니다. 미스터 윤, 한국이 지금 무기를 잘 팔고 있다는 건 확인됐어. 하지만 한국이 이 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을까? 무기 판매를 넘어서 동맹을 묻고 표준을 심고 한국 없이는 안 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나? 태경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교수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직 모릅니다. 한국이 100년 전 미국처럼 될 수 있을지는 지금 아무도 장담 못해요. 교수가 눈썹을 살짝 올렸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대답이었던 거죠. 하지만 한 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태경은 칠판을 바라봤습니다. 100년 전 미국은 생산력이 있었고 기회가 왔고 그걸 잡았습니다. 한국도 생산력이 있고 지금 기회가 오고 있어요. 다른 점은 하나입니다. 그는 학생들을 둘러봤습니다. 미국은 평화로운 나라에서 기회를 잡았어요. 바다 건너 전쟁을 구경하면서요.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한국은 70여 년간 전쟁 한가운데에서 생산력을 쌓아온 나라예요. 강의실이 더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한국의 방산 공장이 70여 년간 멈추지 않은 건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멈추면 죽으니까요. 휴전선 너머에 핵을 가진 나라가 있는데 공장 문을 닫을 수 있겠습니까? 태경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70여 년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유럽은 평화가 오니까 공장을 닫았어요. 미국은 수요가 넘치니까 납기가 밀려요. 러시아는 기술이 낡아서 전쟁터에서 망신을 당했고요. 한국만 왜 성능 좋고 가격 싸고 대량 생산까지 가능한지 아십니까? 70여 년간 살기 위해 무기를 만들어 왔기 때문입니다. 생존이 만든 경쟁력이에요. 교수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스터 윤, 그게 바로 100년 전 미국과 한국의 가장 큰 차이야. 미국은 기회주의자였어. 기회가 와서 잡은 거지. 하지만 한국은 70여 년간 준비해온 거야. 준비한 자에게 기회가 온 거지. 기회가 와서 준비를 시작한 게 아니야. 그는 칠판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온다. 하지만 기회를 잡는 것과 유지하는 것은 다르다. 한국은 지금 100년 전 미국이 서 있던 그 출발선에 서 있어. 빚쟁이 나라에서 세계의 주인이 된 그 출발선. 완주할 것인가, 중간에서 멈출 것인가. 그건 한국이 결정할 문제야. 종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죠. 마르친이 자리에서 일어나 태경에게 다가갔습니다. 윤 씨, 폴란드는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독일이 아니라요. 그리고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요. 태경이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발스키 씨. 린 시웨이도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8주간 자존심이 무너지는 걸 느꼈을 그녀가 태경 앞에 섰죠. 윤 씨, 태경이 올려다봤습니다. 솔직히 부러워요. 대만은 반도체로 세계를 묶었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은 생존으로 세계를 묶고 있었네요. 태경이 잠시 린 시웨이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리 씨, 대만의 반도체도 대단합니다. 다만 방법이 다른 거죠. 린 시웨이가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방법이 다른 게 아니라 절박함이 다른 거겠죠. 교수가 그 장면을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 수업은 끝났다. 하지만 여러분의 질문은 이제 시작이야. 100년 전 미국은 기회를 잡고 세계를 바꿨어. 지금 한국은 같은 출발선에 서 있지. 여러분이 각자의 나라로 돌아갔을 때 여러분의 나라는 이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건 여러분이 답해야 할 질문이야. 학생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클로이가 태경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고 료도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죠. 태경은 가장 늦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칠판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가방을 챙겼죠.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온다. 하지만 기회를 잡는 것과 유지하는 것은 다르다. 그 아래에 교수가 마지막으로 덧붙인 한 줄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70여 년간 준비해왔다. 태경은 강의실을 나서며 중얼거렸습니다. 70여 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복도 창문 너머로 찰스강이 보였습니다. 보스턴의 늦은 오후 햇살이 수면 위에서 부서지고 있었죠. 하지만 태경의 머릿속에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방산 공장의 새벽,
돌아가는 컨베이어 벨트, 그리고 70여 년간 한 번도 꺼지지 않은 불빛. 그것이 100년 전 미국의 공식을 한국이 완주할 수 있는 이유이자 아직 완주하지 못한 이유였습니다. 얼마 뒤 CNN 스튜디오 앵커가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이야기는 단순한 학술 강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세계 질서의 판이 바뀌고 있다는 경고이자 100년 만에 반복되는 역사의 기록이었습니다. 화면에 하버드 교수의 인터뷰 영상이 다시 떴습니다. 유럽은 공장을 닫았고 미국은 벅차고 러시아는 무너졌습니다. 그 거대한 공백을 채우고 있는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지금까지 하버드 교수의 사연 어떠셨나요? 천궁2, 실전 요격 성공률 90% 이상. K9, 영하 24도 냉동고에서 유일하게 작동한 자주포. 폴란드와의 계약 20조 원, 첫 납품까지 단 6개월. 폴란드 국방부 출신 마르친 코발스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일이 아니라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습니다. 70여 년간 휴전선 앞에서 공장을 멈추지 못한 나라. 그 절박함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묵묵히 만들고 조용히 쌓고 그리고 마침내 세계가 찾아왔습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옵니다. 한국은 70여 년간 준비해왔습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에게 닿아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70여 년간 묵묵히 쌓아온 대한민국의 저력을 세상에 알리는 일이 됩니다. 가슴이 뜨거워지셨다면 댓글에 완주 2글자만 남겨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70여 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